4장 유전자 기계. 생존 기계의 시작. 생존 기계는 유전자의 수동적 피난처로 처음 생겨났다. 처음에는 경쟁자들과의 화학전으로부터, 그리고 우연히 발생하는 분자들의 폭격으로부터 유전자를 지키는 벽에 불과했다. 초기에는 수프 속에서 자유로이 떠다니는 유기 분자를 먹이로 하였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햇빛 에너지의 영향으로 수프 속에 천천히 축적된 유기물 먹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편한 생활도 끝났다. 오늘날 식물이라 불리는 생존기계의 한 갈래는 스스로 직접 햇빛을 이용해 단순한 분자에서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초기 원시 수프에서 벌어졌던 유기물 합성 과정을 더 빠른 속도로 재현해냈다. 동물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갈래의 생존기계는 식물을 먹든지 다른 동물을 먹든지 하여 식물의 화학적 노동을 가로채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 두 갈래의 생존 기계들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 방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점점 더 교묘한 책략을 진화시켰고, 새로운 종류의 생활 방식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격갈래에 또 격갈래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 각각은 바다에서, 지상에서, 공중에서, 땅속에서, 나무 위에서, 다른 생물체 내에서 점점 더 특수화된 생활 방식을 진화시켰다. 이 격가지들이 오늘날 우리를 감동시킬 정도로 다양한 동식물 세계를 만들어냈다. 개체는 유전자의 군체. 동식물은 모든 유전자의 완전한 복사본이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다. 이와 같은 것이 언제, 왜, 혹은 몇 번이나 독립적으로 생겼는지는 모른다. 어떤 사람은 몸을 세포의 군체에 비유하기도 한다. 나는 몸을 유전자의 군체로, 세포를 유전자 화학 공장의 작업 단위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유전자의 군체라도 그 행동 양상을 보면 몸은 이미 부정할 수 없이 개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하나의 동물은 하나의 잘 조정된 총체, 하나의 단위로 움직인다. 내 생각에는 군체보다는 단위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는 당연하다. 자연 선택은 다른 유전자와 협력하는 유전자를 선호했다. 희소한 자연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나 다른 생존 기계를 잡아먹기 위한, 또는 먹히지 않기 위한 혹독한 싸움에서 공동체와 같은 몸이 중추에 의해 조절되는 쪽이 무질서한 쪽보다 틀림없이 더 유리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유전자 간의 공진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개개의 생존 기계가 공동체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사실상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 확실히 많은 생물학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와 의견을 달리할 것이다. 다행히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저널리스트들이 신뢰성이라고 부르는 문제에서 그들과 내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은 대체로 학술적인 부분이다. 자동차의 성능을 논할 때 양자나 소립자에 관해 말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생존 기계의 행동을 논할 때 유전자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재미없고 불필요할 때가 많다. 사실 개체를, 그 유전자 모두를 다음 세대에 더 많이 전하려고 애쓰는 유전자의 대리인이라고 근사시켜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경우 편리하다. 나는 편의상 이러한 의미를 용어들을 사용할 것이다. 앞으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은 한 동물 개체가 다른 개체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물의 행동. 이 장에서는 행동, 즉 생존 기계의 동물 쪽 갈래가 대개 이용하는 재빠른 몸놀림에 대해 다룬다. 동물은 민첩하고 활발한 유전자의 운반자, 즉 유전자 기계가 되었다. 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행동의 특징은 그 움직임이 빠르다는 것이다. 식물도 움직이기는 하나 매우 느리다. 물론 고속으로 영상을 재생시켜 보면 덩굴 식물도 활동적인 동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물 운동은 사실상 비가역적인 생장이다.
한편 동물은 식물보다 수십만 배나 빨리 움직이는 방법을 진화시켰다. 게다가 동물의 운동은 가역적이고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 동물이 빠른 운동을 위해 진화시킨 부품은 근육이다. 근육은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과 같이 화학연료에 저장된 에너지를 써서 기계적 운동을 만들어내는 엔진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근육이 만들어내는 가장 1차적인 기계력은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의 경우처럼 기압이 아닌 장력의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육도 끈이나 경첩이 붙은 지렛대에 힘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엔진과 유사하다. 우리 몸에서 지렛대는 뼈, 끈은 힘줄, 경첩은 관절이다.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분자적 원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게는 근육 수축의 타이밍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더 흥미롭다. 복잡한 인공기계, 예컨대 편물기계, 재봉틀, 배틀, 자동으로 병에 음료가 채워지는 병입공장, 건조 묶음기 등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이들 기계의 동력은 전동기, 예를 들면 트랙터에서 공급된다. 그러나 훨씬 더 신기한 것은 기계가 조작되는 타이밍의 복잡성이다. 밸브가 올바른 순서로 개폐되고 강철 손가락이 능숙하게 건초에 단을 묶고 때맞춰 칼이 튀어나와 그 끈을 자른다. 대개 인공기계의 타이밍은 캠이라는 멋진 발명품에 의해 조절된다. 캠은 단순한 회전 운동을 편심륜 또는 특수한 형태의 바퀴를 이용하여 복잡하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바꾼다. 뮤직 박스에서도 같은 원리가 사용된다. 그 밖에 증기기관이나 자동차 피아노, 자동 피아노와 같은 기계에서는 특정 패턴으로 구멍을 뚫는 카드나 두루마리 종이가 사용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단순한 기계적 타이머가 전자 타이머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컴퓨터가 대표적인 예다. 디지털 컴퓨터는 복잡하게 시간이 조절된 운동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대형 전자장치다. 컴퓨터와 같은 현대적 전자기기의 기본 구성 요소는 반도체다. 반도체의 한 형태로 우리에게 낯익은 것으로는 트랜지스터가 있다. 뉴런과 컴퓨터. 생존기계는 캠과 펀치카드 등을 완전히 건너뛴 것처럼 보인다. 생존기계가 행동의 시간을 조절하는 데 쓰는 장치는 컴퓨터와 공통점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조작 방식은 전혀 다르다. 생물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 즉 뉴런은 그 내부 활동이 트랜지스터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분명히 뉴런에서 뉴런으로 전해지는 신호는 컴퓨터의 펄스 신호와 약간 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개의 뉴런은 트랜지스터에 비해 훨씬 정교한 데이터 처리 단위다. 세 개의 다른 부품과 연결되는 트랜지스터에 비해 하나의 뉴런은 수십만 개의 다른 성분과 연결된다. 뉴런은 트랜지스터보다 정보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과거 20년간 전자산업계가 추구해 온 소형화 추세에서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앞선다. 인간의 뇌에 수십억 개의 뉴런이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두개골 하나에는 겨우 수백 개의 트랜지스터밖에 집어넣을 수 없을 것이다. 식물은 옮겨 다니지 않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뉴런이 필요 없으나 대부분의 동물 집단에게는 뉴런이 있다. 그것은 동물의 진화에서 일찍이 발견되어 모든 집단에 전승되었을 수도 있고 몇 차례 독립적으로 재발견됐을 수도 있다. 뉴런은 기본적으로 세포일 뿐이고 다른 세포와 같이 핵과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뉴런의 세포막은 가늘고 길며 철사 모양의 돌기가 있다. 흔히 하나의 뉴런에는 축삭돌기라는 특별히 긴 철사가 한 가닥 있다. 축삭돌기의 폭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좁지만 그 길이는 수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 가닥의 길이가
기린목의 전체 길이에 달하는 긴 축삭 돌기도 있다. 축삭 돌기는 보통 다발로 되어 있고 많은 가닥이 꼬여 굵은 케이블, 즉 신경을 형성한다. 신경은 몸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마치 전화선처럼 메시지를 운반한다. 어떤 뉴런은 축삭 돌기가 짧고 신경절 또는 더 큰 경우에는 뇌라고 하는 빽빽한 신경 조직의 집합 속에 들어있다. 뇌는 그 기능상 컴퓨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뇌나 컴퓨터나 복잡한 입력 패턴을 분석하여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한 후 복잡한 출력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뇌, 행동의 제어와 조정. 뇌는 주로 근수축의 제어와 조정을 통해서 실제로 생존기계의 성공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뇌에서부터 근육에 이르는 케이블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를 운동신경이라 부른다. 그러나 근수축의 제어와 조정이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근수축의 타이밍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타이밍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깨물 것이 입속에 있을 때만 턱 근육을 수축시키고 무언가를 쫓거나 무언가로부터 도망가야 할 때만 다리의 근육을 달리는 양상으로 수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자연 선택은 감각기관, 즉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사건들의 양상을 뉴런의 펄스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갖춘 동물을 선호했을 것이다. 뇌는 감각신경이라는 케이블을 통해 눈, 귀, 미래와 같은 감각기관에 이어져 있다. 감각계의 성능은 특히 놀라운데 가장 값비싸고 가장 뛰어난 인공기계에 비하더라도 훨씬 복잡한 패턴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속기사는 음성 인식기계나 손으로 쓴 문자를 읽는 기계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속기사는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감각기관이 뇌를 거치지 않고 근육과 직접 연결되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말미잘은 현재도 이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말미잘의 생활 양식에서는 이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타이밍과 근수축의 타이밍 사이에 더욱더 복잡하고 간접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매개물로서 뇌의 비슷한 것이 필요했다. 진화의 과정 중에 기억이 발명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기억이라는 장치 덕분에 근수축의 타이밍은 과거와 가까운 과거의 사건뿐 아니라 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컴퓨터에서도 기억, 즉 메모리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컴퓨터의 기억은 인간의 기억보다 신뢰성이 높지만 용량도 인간보다 작을 뿐더러 정보를 불러내는 방법도 덜 복잡하다. 생존기계의 행동에서 가장 뚜렷한 특성의 하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존기계가 동물 유전자의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잘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만이 아니다. 물론 생존기계는 그렇게 설계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존기계의 행동이 목적의식 있는 인간의 행동과 매우 닮았다는 것이다. 동물이 먹이나 배우자 또는 잃어버린 새끼를 찾는 것을 보면 인간이 무언가를 찾을 때 경험하는 모종의 주관적 감정을 그 동물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감정에는 어떤 물체에 대한 욕망, 즉 바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그린 그림 또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누구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생존기계 중 적어도 하나, 사람에서는 이 목적성이 의식이라고 불리는 특성을 진화시켰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할 만한 철학자는 아니지만 다행히 현재 우리의 목적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로 인해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기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기계가 정말 의식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계는 기본적으로
극히 단순하며 의식이 없으면서도 목적의식이 있는 듯 행동한다. 이러한 원리는 공학 분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고전적인 예로는 와트 증기기관의 조속기가 있다. 피드백. 이것에 관련된 기본 원리는 음의 피드백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원리는 다음과 같다. 목적 기계, 즉 의식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기계, 내지 물건은 사물의 현재 상태와 자신이 바라는 상태의 차이를 측정하는 일종의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 차이가 클수록 기계는 더 열심히 돌아가도록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기계는 자동적으로 그 둘의 차이를 좁혀가며 가로, 이 때문에 음의 피드백이라고 불린다. 가로. 자신이 바라는 상태에 도달하면 작동을 멈춘다. 와트 증기기관의 조속기에는 증기기관의 힘으로 도는 한 쌍의 공이 있는데 그 공은 각각 경첩이 있는 팔의 끝에 붙어 있다. 공이 빨리 돌수록 원심력이 세져 팔이 수평 위치로 밀려 올라가게 되는데 중력은 그 움직임을 제한한다. 팔은 엔진에 증기를 내보내는 밸브에 연결되어 있으며 팔이 수평에 가까워지면 증기의 공급이 감소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엔진이 지나치게 빨라지면 공급되는 증기의 양이 줄고 엔진은 느려진다. 반대로 엔진이 너무 느려지면 밸브를 통해 자동적으로 더 많은 양의 증기가 엔진에 보내져 엔진은 제 속도를 되찾는다. 이와 같은 목적 기계는 종종 과다 반응과 시차 때문에 그 성능이 들쭉날쭉하기도 하는데 이 성능의 변동폭을 줄이는 부속 장치를 잘 만드는 것이 기술자의 몫이다. 이 조속기가 바라는 상태란 어떤 특정한 회전 속도다. 분명히 조속기가 특정 속도를 의식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 기계의 목표는 단순히 기계가 도달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오늘날의 목적 기계는 음의 피드백과 같은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더 복잡한 생명체 같은 행동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유도 미사일은 적극적으로 목표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사정거리 내에서 표적을 발견하면 표적이 도망칠 수 있는 방향과 진로를 바꾸는 것 등을 미리 계산하여 추격하며 때로는 그 경로를 예측하거나 예상하기까지 한다. 여기서 이 과정의 상세한 내용을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음의 피드백과 feed forward, 가로, 실행 전의 결함을 예측하고 실시하는 제어, 가로, 등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원리들은 기술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현재 생물체의 작동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격 조종처럼 외부에서 전달되는 의식적 조작은 전혀 가정할 필요가 없다. 유도 미사일이 목적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미사일을 직접 조종하는 인간 조종사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컴퓨터 체스와 프로그래머. 유도 미사일과 같은 기계가 의식을 가진 인간의 손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이므로 의식을 가진 인간에 의해 직접 조종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컴퓨터는 조작하는 사람이 명령한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체스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유전자가 행동을 조종한다고 말할 때 그 조종을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체스는 이 점을 설명하는 데 매우 좋은 예이므로 간단히 논해보기로 하자. 컴퓨터는 아직 명인만큼 체스를 잘 두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훌륭한 아마추어 수준 정도는 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아마추어의 실력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체스를 두는 프로그램은 어떤 컴퓨터로 체스를 두더라도 별로 상관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가 인형극에서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매 순간 컴퓨터를 조종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명백한 사기다. 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컴퓨터에 넣을 뿐이다. 이때부터 컴퓨터는 혼자 작동한다. 자기가 둘 수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상대방 경기자를 제외하면 인간의 개입은 더 이상 없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작성자는 말의 모든 가능한 위치를 예상하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 경우에 대비하여 그 경우에 좋다고 생각되는 수들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체스에서 각 말의 가능한 위치는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목록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끝나버릴 정도다. 마찬가지로 필승의 작전이 발견될 때까지 가능성 있는 모든 수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다. 왜냐하면 체스 게임의 수는 은하계의 원자수보다도 많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체스를 두도록 하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 해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자. 사실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가장 잘된 프로그램도 아직 명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프로그래머의 실제 역할은 오히려 아들에게 체스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역할에 더 가깝다. 프로그래머는 컴퓨터에게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가 아니라 좀 더 경제적으로 표현된 규칙을 이용해 게임의 기본적인 수를 가르친다. 그는 말로 비숍은 대각선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지 않고 수학적 언어로 더 간단히 말한다. 예를 들면 비숍의 새로운 좌표는 원래의 X좌표와 Y좌표의 양방에 동일한 정수를 더해서 얻는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같은 종류의 수학적 또는 논리적 언어로 된 충고를 프로그램에 짜 넣을 수도 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왕은 무방비 상태로 두지 마라 라는 힌트나 나이트를 이용한 양수거리와 같은 유용한 책략 같은 것 말이다. 이런 상세한 설명을 계속하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논의가 옆길로 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실제로 경기를 할 때 컴퓨터는 이미 독립되어 있고 프로그래머의 훈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미리 많은 양의 지식과 전략 및 기술에 대한 힌트를 적절히 섞어 입력하여 최선의 상태로 컴퓨터를 설정해 놓는 것뿐이다. 유전자 역시 인형을 직접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간접적으로 자기 생존 기계의 행동을 제어한다. 유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생존 기계의 개체를 만드는 것뿐이다. 그 후 생존 기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되며 유전자는 그저 수동적인 상태로 그 안에 들어앉게 된다. 유전자는 왜 그렇게 수동적이 되었을까? 왜 고삐를 잡고 일일이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그 이유는 시간적 차이 때문이다.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다른 예를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프레드 호일과 존 엘리엇의 소설 안드로메다의 A는 흥미있는 이야기이며 좋은 공상과학 소설이 대부분 그러하듯 흥미로운 과학적인 논제들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 묘하게도 이 책은 이러한 논제들 중 가장 중요한 논점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내가 여기서 그 논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저자들이 개의치 않았으면 한다. 200만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성좌에 어떤 문명이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먼 외계까지 전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직접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속은 우주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속도의 이론적 상한선이다. 거기에다 기계공학적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상의 한계는 광속보다 훨씬 더 낮다. 또한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별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무선 전파는 우주의 다른 장소와 교신하는 보다 좋은 수단이다.
한 방향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신호를 발송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면 아주 많은 세계의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은 광속으로 전파되므로 그 신호가 안드로메다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200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듯 거리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없다. 지구에서 연이어 송출된 메시지들이 각각 12세대만큼의 간격을 두고 전달된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거리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헛된 일일 것이다. 이 문제는 곧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무선 전파가 지구와 화성 사이를 오가는데 약 4분 걸린다. 이제 우주 비행사는 짧은 문장으로 말을 교환하는 습관을 버리고 대화보다는 편지 같은 장문의 혼잣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로저 페인이 지적한 대로 바다는 독특한 음향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일정한 깊이에서 헤엄치는 어떤 고래의 엄청나게 큰 노래는 이론적으로 세계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다. 고래들이 실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 교신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화성에 있는 우주 비행사와 같은 처지일 것이다. 수중에 음속으로 계산하면 그 노래가 대서양을 횡단하여 회답이 오기까지 약 2시간 걸린다. 일부 고래들이 반복 없이 8분간이나 계속 독백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8분간의 독백이 끝나면 고래들은 노래를 처음부터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 반복 주기는 8분 정도다. 그 소설 속의 안드로메다 외계인도 똑같은 일을 했다. 회답을 기다려봤자 소용없으므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모아 방대하고 끊기지 않는 메시지를 만들고 이를 수개월에 걸친 주기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우주로 계속 송출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고래의 노래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대형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관한 암호화된 지령이었다. 물론 그 암호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숙련된 암호 해독자의 손에 맡겨지면 해독이 가능할 것이었다. 특히 암호를 만든 사람이 일부러 암호를 쉽게 해독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조드렐 뱅크 천문대에 있는 전파 망원경에 포착된 이 메시지는 결국 해독되어 컴퓨터가 조립되고 프로그램이 작동됐다. 그 결과는 거의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였다. 안드로메다 외계인의 의도는 당연히 이타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컴퓨터는 세계를 지배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영웅의 도끼에 찍혀 파괴되어 버린다. 우리의 관점에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드로메다 외계인이 지구상의 일을 조종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그들은 컴퓨터가 시시각각 하는 일을 직접 제어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들은 컴퓨터가 조립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정보가 그들에게 전해지려면 200만 년이나 걸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컴퓨터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전적으로 독립적이었다. 컴퓨터가 일반적인 방침에 대해 주인에게 다시 지시를 받는 것도 불가능했다. 넘을 수 없는 200만 년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 지령은 모두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체스를 두는 컴퓨터의 경우와 똑같이 프로그램되어 있었을 테지만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과 융통성은 훨씬 컸을 것이다. 이것은 그 프로그램이 지구에서뿐 아니라 진보된 기술을 가지는 세계라면 어떤 곳에서도 안드로메다 외계인이 그 세계가 어떠한 상태인지 자세히 모르는 세계에서도 통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예측한다. 안드로메다 외계인이 자신들 대신에 지구상에서 일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컴퓨터를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전자도 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유전자는 암호화된 지령을 보낸 안드로메다 외계인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그 지령 자체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전자가 우리를 인형에 매달린 끈으로 직접 조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즉 시간적 차이 때문이다.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작용한다. 이것은 세상을 조종하는 강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 배를 만들려면 인내를 갖고 몇 개월 동안 단백질 합성의 끈을 잡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행동의 특징은 빠르다는 것이다. 행동은 수개월이라는 시간 단위가 아닌 몇 초 또는 몇 분의 1초라는 시간 단위로 작용한다. 예컨대 부엉이가 머리 위를 휙 지나가고 키 큰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먹잇감이 자기 위치를 들키면 수 밀리세컨드 만에 신경계가 흥분하고 근육이 몸을 띄워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남거나 아니면 사라진다. 그러나 유전자는 그처럼 반응 시간이 신속하지 못하다. 유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드로메다 외계인처럼 자기들을 대신해서 신속히 작동할 컴퓨터를 조립하고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우발적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규칙과 충고를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뿐이다. 그러나 체스 게임이 그렇듯이 생명체가 맞닥뜨릴 수 있는 우발적 사건이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 모든 것을 예상할 수는 없다. 체스 프로그래머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는 생존기계에게 생존기술의 강론이 아니라 일반 전략이나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J.G. 영이 지적했듯이 유전자는 예측과 비슷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존기계의 배가 만들어질 때 그 배에 닥칠 위험이나 생사의 문제는 미래의 일이다. 어떠한 맹수가 어느 숲속에 숨어 있는지, 어떤 발빠른 먹잇감이 갑자기 눈앞에 튀어나와 이리저리 도망칠지 누가 알 수 있을까? 어떤 예언자도 어떤 유전자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반적인 예측은 가능하다. 북극곰의 유전자는 곧 태어날 자신들의 생존기계가 미래의 추위를 느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그것을 하나의 예언으로서 생각해내는 것은 아니다. 그 유전자는 생각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저 두꺼운 모피를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유전자가 과거의 몸속에서 항상 해왔던 일이고 또 그 유전자가 아직도 유전자 풀 속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는 땅이 눈으로 뒤덮일 것을 예측하고 그 예측으로 인해 북극곰의 모피는 백색이라는 위장색을 갖게 된다. 만약 북극의 기후가 급변하여 아기 북극곰이 열대의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다면 그 유전자의 예측은 빗나가고 그 유전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기 북극곰은 죽고 그 속에 유전자도 사라질 것이다. 유전자는 도박꾼이다. 복잡한 세상에서 예측이란 불확실하기 마련이다. 생존기계가 내리는 결정은 모두 도박이다. 따라서 유전자가 할 일은 뇌가 평균적으로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뇌에 미리 프로그램을 짜 놓는 것이다. 진화라는 카지노에서 쓰이는 판도는 생존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유전자의 생존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개체의 생존을 유전자 생존의 근사치로 보아도 좋다. 당신이 물을 마시러 물가로 간다면 당신은 물가 옆에 숨어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에게 먹힐 위험이 크다. 그렇지만 물가로 가지 않으면 결국 목말라 죽을 것이다. 어느 쪽을 택하든 위험이 따를 것이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당신의 유전자가 살아남는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아마도 최선의 수단은 갈증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못 참을 지경에 이르면 물가로 가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물을 잔뜩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가에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지만 물을 많이 마시느라 오랫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한다. 이를 대신할 만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일 수도 있다. 즉 물가 옆을 지나면서 재빠르게 조금씩 마시는 것이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도박 전략인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포식자의 수렵 습성은 중요한데 이 자체는 포식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도록 진화한 것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리저리 재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의식적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올바른 도박을 하도록 뇌를 만들어준 유전자의 개체가 당연히 더 잘 살아남고 따라서 같은 유전자를 퍼뜨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도박의 비유를 좀 더 써보기로 하자. 도박꾼은 주로 판돈, 승산, 상금 3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한다. 상금이 크면 기꺼이 판돈을 크게 걸 것이다. 한 방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꾼은 큰 돈을 모을 수 있다. 반면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평균적으로 큰 판돈을 거는 도박꾼은 판돈을 적게 걸어서 적은 상금을 노리는 도박꾼에 비해 벌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주식시장에서 투기형 투자자와 안정형 투자가도 유사한 경우다. 어떤 면에서는 주식시장에 비유하는 것이 카지노에 비유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카지노는 주인에게 유리하도록 미리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만 빼면 판돈이 큰 도박이건 작은 도박이건 둘 다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 것처럼 생각된다. 동물 중에도 판돈을 크게 거는 도박꾼이나 작게 거는 도박꾼이 있을까? 구장에서 보게 될 텐데 수컷은 큰 돈을 거는 모험적인 도박꾼으로 암컷은 안정형 투자가로 볼 수 있다. 여러 수컷이 암컷을 놓고 싸우는 일부 다처인 종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독자가 자연학자라면 판돈도 크고 위험도 큰 승부사로 볼 수 있는 종과 좀 더 보수적으로 승부를 거는 종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가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학습. 예측 불허인 환경에서 예측을 하기 위해 유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학습 능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생존 기계에게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달콤한 것, 오르가슴, 따스한 기후, 방실거리는 아이 등 보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구역질, 공복, 울고 있는 아이 등 불쾌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한 뒤에 불쾌한 것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기면 그것은 반복하라.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이점은 최초의 프로그램에 넣어야만 하는 자세한 규칙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과 자세히 예측하지 못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 여전히 프로그램에 넣어야 할 예측들이 있다. 우리의 이해에서 유전자는 입속의 단맛이나 오르가슴은 당류의 섭취나 교미가 유전자의 생존에 적합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카린과 자위는 예기치 못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류의 과다 섭취도 마찬가지다. 체스를 두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도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간이나 다른 컴퓨터를 상대로 한 체스 게임에서 실제로 성적이 좋다. 이들 프로그램에는 규칙과 전술의 레파토리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는 약간의 무작위성도 입력되어 있다. 과거의 의사결정을 기록하였다가 승리할 때마다 승리하기 직전에 썼던 전술의 비중을 약간씩 늘려 다음엔 그 똑같은 전술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시뮬레이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시뮬레이션이다. 어떤 장군이 특정 작전이 다른 것보다 좋은지 알고 싶을 때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날씨, 자기 부대의 사기, 적의 작전 등 미지의 요소들이 있다. 그것이 좋은 작전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시험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된 젊은이의 수에는 한계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작전은 매우 많으므로 여러 계획을 닥치는 대로 모두 시험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작전을 시도할 때는 목숨을 걸고 착실히 행하는 것보다 예행 연습을 해보는 편이 좋다. 이것은 공포탄을 사용해 남과 북이 싸우는 대훈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과 물자 면에서 비경제적이다. 좀 더 경제적인 방법은 큰 지도를 펼쳐놓고 그 위에서 인형 군대와 장난감 탱크로 전쟁놀이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경제학, 생태학, 사회학, 기타 미래 예측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을 행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상의 여러 측면이 컴퓨터에 설정된다. 컴퓨터의 덮개를 열면 그 속에 작은 모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다. 체스를 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 속에 기사와 조리 놓인 체스판의 상상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체스판과 말들의 현재 위치는 전자적으로 기호화된 수치로 표시되어 있다. 우리에게 지도는 세계의 일부를 2차원으로 압축한 축소 모형이다. 컴퓨터 지도에는 아마도 마을을 비롯한 여러 지점이 각각 위도와 경도라는 두 가지 수치로 표시한 도표로 나타날 것이다. 컴퓨터가 그 머릿속에 어떤 방식으로 세계의 모형을 담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조작하고 처리하며 그것에 대해 실험하고 사람인 조작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모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며 모의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고 경제정책은 번영으로 이끌기도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실생활에서 걸리는 시간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컴퓨터 내에서 진행된다. 물론 훌륭한 세계 모형이 있으면 좋지 못한 모형도 있고 좋은 모형조차 현실을 대략적으로 모사한 근사물일 뿐이다. 그 어떤 시뮬레이션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무턱대고 실행해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시뮬레이션은 대리 시행착오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 말은 오래전에 쥐를 연구한 심리학자가 이미 사용했다.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좋은 방안이었다면 생존 기계는 벌써 옛날에 그것을 발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학 기술을 우리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 발명해내지 않았던가. 초점 렌즈와 포물 반사경, 음파의 주파수 분석, 서버 조종 장치, 음파 탐지기, 입력 정보의 완충 기억 장치, 그 밖에 긴 이름이 붙은 무수한 기술들을 말이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떨까? 미래에 무엇이 얼마나 있을까를 결정해야 한다면 당신은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실제로 행할 때 각각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상상한다. 이때 당신이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의 모형이 아니라 관계가 있을 법한 항목들의 모형이다. 당신은 마음의 눈으로 그 항목들을 생생하게 보기도 하고 그 항목들의 추상 개념을 상상하고 조작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라도 당신의 뇌 어딘가에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사물들의 실제 공간 모형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컴퓨터의 경우와 같이 뇌가 어떻게 세상의 모형을 표상하느냐에 대한 세부 내용보다는 뇌가 그 모형을 사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생존 기계는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는 생존 기계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것이다. 시행착오 중 시행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며 착오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보다 안전하면서 보다 신속하다. 의식의 진화. 시뮬레이션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진화는 주관적 의식의 진화를 초래한 듯하다. 그 이유는 현대 생물학이 당면한 가장 심오한 미스테리다.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할 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비록 컴퓨터가 장래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아마도 의식이 생겨난 것은 뇌가 세상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서
그 시뮬레이션 속에 자체 모형을 포함해야 할 정도가 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분명히 생존기계의 사지와 몸은 그 생존기계가 세상을 시뮬레이션한 것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아마도 비슷한 이유에서 시뮬레이션 그 자체도 시뮬레이션의 대상인 세상의 일부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의식의 진화가 충분히 설명되는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무한 회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형에 모형이 있다면 모형에 모형의 모형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식에 대해 제기되는 철학적 문제가 무엇이든 현재 우리의 목적에서 의식이란 실행의 결정권을 갖는 생존기계가 그들의 궁극적 주인인 유전자로부터 해방되는 진화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뇌는 생존기계의 일상생활을 관리할 뿐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도 있다. 또 뇌는 유전자의 독재에 반항하는 힘까지 갖추고 있다. 가급적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간은 이 점에서 대단히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은 이타주의, 이기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동물의 행동은 유전자의 제어하에 있으며 그 제어가 간접적이기는 하나 그와 동시에 매우 강력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생존기계와 신경계를 조립하는 방법을 지시함으로써 유전자는 생존기계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은 신경계다. 유전자는 1차적 정책 수립자이며 뇌는 집행자이다. 그러나 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되었으며 결정권 행사에서 학습이나 시뮬레이션과 같은 책략을 쓰게 되었다. 이 경향이 계속되면 유전자는 생존기계의 단 하나의 종합적인 정책, 즉 우리가 살아가야 가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지시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유전자의 제어를 컴퓨터와 인간의 의사결정에 비유한 것은 좋다. 그러나 이제 현실로 돌아와 진화는 실제로 유전자 풀 내 유전자들의 차등적 생존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 패턴, 이타적인 것이든 이기적인 것이든 어떤 패턴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다른 행동을 담당하는 경쟁적 유전자, 즉 대립 유전자보다 유전자 풀 속에서 더 잘 생존해야 한다. 이타적 행동을 담당하는 유전자란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신경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타적 행동이 유전된다는 실험적 증거는 있을까? 없다. 그러나 놀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든 그 유전학적 연구는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완전히 이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매우 복잡하여 우리의 흥미를 끄는 행동 패턴 연구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자. 이 이야기가 이타적 행동이 어떻게 유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이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행동에 대한 유전자. 꿀벌은 부저병이라는 세균성 전염병에 걸린다. 이것은 꿀벌의 애벌레나 번데기가 벌집 속에서 세균에 감염되어 썩는 병이다. 양봉벌 중에서 특히 어떤 종류는 다른 종류보다 이 병에 걸리기 쉬운데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원인이 행동의 차이에 기인한다. 위생적인 종류는 병에 걸린 애벌레를 발견하고 봉방에서 끄집어내 버림으로써 병을 빨리 근절할 수 있다. 한편 감염되기 쉬운 종류는 이 위생을 위한 영아 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다. 이 위생을 위한 행동은 사실 상당히 복잡하다. 일벌은 병에 걸린 애벌레의 봉방을 발견한 뒤 그 밀랍 뚜껑을 떼고 애벌레를 끄집어내 벌집의 출입구로
끌고 가서 쓰레기장에 내던져야 한다. 꿀벌을 대상으로 유전학적 실험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우 복잡한 일이다. 보통 일벌 자신은 번식하지 않으므로 한 종류의 여왕벌과 다른 종류의 숫벌을 교배시켜 그 딸들인 일벌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한 사람은 로센블러였다. 그는 잡종 제1세대의 일벌들이 모두 비위생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위생적인 부모의 행동은 마치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나 위생적 형질의 유전자는 인간의 청생눈의 유전자처럼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지만 그 유전자는 열성이었다. 로센블러가 잡종 제1세대와 위생적 형질의 종류를 역교배시키자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 태어난 일벌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완벽한 위생적 행동을 보였다. 두 번째 그룹은 전혀 위생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은 중간쯤 되는 행동을 했다. 세 번째 그룹은 병에 걸린 애벌레가 있는 봉방의 뚜껑을 떼기는 했지만 그 뒤 애벌레를 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로센블러는 뚜껑을 떼는 것에 대한 유전자와 애벌레를 버리는 것에 대한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즉 정상적인 위생적 종류는 그 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감염되기 쉬운 종류는 두 유전자 모두의 라이벌인데 대립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짐작컨대 중간쯤 되는 행동을 하는 잡종은 뚜껑을 떼는 유전자는 갖고 있으나 애벌레를 버리는 유전자는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로센블러는 겉보기에 완전히 비위생적인 일벌들은 애벌레를 내버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뚜껑을 떼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그는 이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봉방의 뚜껑을 떼어주었다. 그러자 겉보기에 비위생적인 일벌 중 절반이 완전히 정상적인 애벌레 버리기 행동을 보였다. 이 이야기는 앞장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유전자에서 행동에 이르는 배 발생의 화학적 인과관계의 사슬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행동에 대한 무슨 행동을 담당하는 유전자라고 말한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시사한다. 이 인과관계의 사슬에는 학습 과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뚜껑을 떼는 유전자는 벌이 병에 감염된 밀랍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그들로서는 병에 걸린 애벌레를 덮고 있는 밀랍 뚜껑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보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비록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다 할지라도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벌은 뚜껑을 떼고 그 유전자를 갖지 않은 벌은 뚜껑을 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로 뚜껑을 떼는 것에 대한 유전자인 것이다. 둘째로 이 이야기는 유전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생존기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서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애벌레를 버리는 유전자는 뚜껑을 떼는 유전자가 없다면 필요 없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전학적 실험을 통해 우리는 이 두 유전자가 세대를 걸쳐 전달되면서 원칙상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의 기능에 관한 한 우리는 이들을 하나의 협력 단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복제상에서 이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자다. 논의 전개상 갖가지 있을 성 쉽지 않은 일을 담당하는 유전자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내가 물에 빠진 친구를 건지는 유전자에 대해 말하는데 당신이 그와 같은 개념을 믿기 어렵다면 꿀벌 이야기를 떠벌려 보라. 우리가 친구를 구조하는 데 관여하는 복잡한 근육수중, 감각 정보의 통합, 더 나아가서는 의식적 결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유전자가 단독으로 유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학습과 경험 또는 환경의 영향이 그 행동의 발달에 관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다른 조건이 같고 또 여러 중요한 유전자나 환경 요인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에 비해 물에 빠진 친구를 더 잘 구할 것 같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유전자 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단순한 양적 변수의 근소한 차이로 생겨날 수 있다. 배 발생의 상세 과정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진화에 대한 고찰에는 하등 관계가 없다. 로렌치도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유전자는 우두머리 프로그래머이며 자기의 생명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 유전자는 자기의 생존 기계가 생애 중에 부딪히는 모든 위험을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로 심판받는다. 그것은 생존 법정에서 내려지는 냉혹한 심판이다. 언뜻 보기에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어떻게 유전자의 생존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생존기계와 생존기계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뇌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개체의 생존과 번식이다. 이 군체 내의 모든 유전자는 이에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먹이를 찾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하고 병이나 사고를 피하려고 하며 나쁜 기후 조건에서 몸을 지키려고 하고 이성을 찾아 교미를 시도하며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을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원한다면 주위의 야생동물을 잘 관찰해보라.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종류의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고자 한다. 이타성과 이기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넓은 의미로 의사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이다. 의사소통. 어떤 생존기계가 다른 생존기계의 행동 또는 신경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생존기계는 그의 상대와 의사소통했다고 할 수 있다. 영원히 주장하고 싶을 정도의 정의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목적에는 충분하다. 영향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인과적 영향을 말한다. 의사소통의 예는 무수히 많다. 새, 개구리, 귀뚜라미의 노래, 개가 꼬리를 흔들거나 털을 세우는 행동, 이를 드러내는 침팬지의 표정, 인간의 몸짓이나 말씨 등 생존기계의 수많은 동작은 다른 생존기계의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기 유전자의 번영을 증진시킨다. 동물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 예로부터 새의 노랫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켰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혹등고래의 매우 정교하고 신비로운 노래는 그 음력이 무척이나 넓다. 그 주파수 범위는 인간의 가청 범위 이하의 웅웅거리는 소리부터 초음파의 쌩쌩거리는 소리까지 이른다. 땅강아지는 이중 지수 곡선형의 나팔 또는 메가폰 같은 모양의 구멍을 조심스럽게 파고 그 구멍 안에 들어앉아 자기의 울음소리를 큰 소리로 증폭시킨다. 꿀벌은 다른 벌에게 먹이의 방향과 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춤을 춘다. 그 의사소통의 교묘함은 인간의 언어에 필적할 만하다. 동물 행동학자의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의사소통 신호는 송신자와 수신자 쌍방이 서로 이익을 얻도록 진화한다. 예를 들면 병아리는 길을 잃거나 추우면 큰 소리로 삐약거려 어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 소리는 보통 어미를 부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서 어미는 그 병아리를 둥지로 데려온다. 이 행동은 길을 잃으면 우는 병아리와 그 울음소리에 적절히 반응하는 어미 모두에게 자연 선택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미에서 상호 이익을 위하여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이 병아리의 울음소리를 어떤 의미를 가진 것, 즉 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장에서 말한 새의 경계의 음은 매가 있다 라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받아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은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이 정보는 참된 정보다. 그러나 동물들이 거짓된 정보를 전하는 일은 없을까? 거짓말하는 일은 없을까?
동물의 거짓말. 동물이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다. 나는 가드너 부부의 강의에서 그 유명한 말하는 침팬지 와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미국 소화를 쓰는 이 침팬지의 능력은 언어학자들에게 큰 관심거리다. 가로. 이때 청중 중에는 철학자도 몇 명 있었다. 강의가 끝나자 그들은 와쇼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드너 부부는 이에 대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생각도 그렇다. 이 책에서 나는 철학자들보다 훨씬 직설적으로 속인다거나 거짓말을 한다 라는 말을 쓰고 있다. 철학자들은 속이려고 하는 고의적 의도에 관심이 있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속이는 것과 기능적으로 같은 것이다. 예컨대 어떤 새가 매가 없는데도 매가 있다 라는 신호로 동료를 겁주어 쫓아버리고 먹이를 혼자 독점했다면 이 새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새가 고의로 속이려 작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거짓말쟁이 새가 다른 새를 속여 먹이를 획득했다는 것과 다른 새들이 날아간 이유는 거짓말쟁이 새의 소리에 매가 있을 때처럼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뿐이다. 먹어도 독이 없는 많은 곤충은 앞장에서 말한 나비처럼 다른 맛없는 곤충이나 침을 쏘는 곤충의 모습을 흉내내 자신의 몸을 지킨다. 우리도 간혹 착각하여 노란색과 흑색 줄무늬가 있는 꽃등에를 벌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벌을 흉내내는 파리들 중 몇몇은 꽃등에보다 더 완벽한 속임수를 구사하기도 한다. 포식자들도 거짓말을 한다. 아귀는 바다 밑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아귀의 몸이 배경에 파묻혔기 때문에 유일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는 기다란 낚싯대 끌에 매달린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살덩이뿐이다. 작은 물고기가 접근하면 아귀는 지렁이같이 생긴 미끼를 움직여 숨어있는 자기의 입 가까이 물고기를 유인한다. 그러다가 재빠르게 입을 벌려 물고기를 삼켜버린다. 아귀는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같은 물체에 접근하는 작은 물고기들의 습성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아귀는 여기 지렁이가 있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는 작은 물고기는 즉시 잡아먹히는 것이다. 어떤 생존기계는 다른 생존기계의 성적 욕망을 이용한다. 벌 난초는 벌에게 암벌과 꼭 닮은 자기의 꽃과 교미하도록 한다. 벌 난초가 벌을 속여서 얻는 것은 수분인데 이는 두 개의 벌 난초에게 속은 벌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꽃가루를 옮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반딧불이는 빛을 깜빡거려 교미 상대를 유인한다. 각각의 종은 특유의 깜빡거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종 간의 혼란과 그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유해한 잡종 형성을 방지한다. 선원들이 특정 등대의 깜빡거리는 패턴을 찾는 것처럼 반딧불이도 자기 종만의 깜빡거리는 패턴을 찾는다. 포트리스 속 암컷은 포티누스 속 암컷의 신호를 흉내내면 포티누스 속 수컷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속은 포티누스 수컷이 접근하면 포투리스 암컷은 즉석에서 그 수컷을 잡아먹어버린다. 사이렌과 로렐라이의 이야기를 언뜻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코널 지방 사람이라면 옛날 초롱불로 배를 벼랑으로 유인하여 난파선에서 쏟아진 화물을 집어갔던 약탈자를 떠올릴 것이다. 의사소통 시스템이 진화할 때는 누군가 그 시스템을 악용할 위험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종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진화를 배워왔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은 포식자와 먹이 그리고 기생자 등과 같이 다른 종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전자들의 이해관계가 개체들마다 달라진다면 언제나 거짓이나 속임수 등 개체들이 의사소통 체계를 이기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같은 종의 개체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형제끼리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물의 의사소통 신호는 본래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진화되었고 그런 뒤 나쁜 동물들이 이 신호를 악용하게 되었다고 믿는 것도 너무나 순진한 믿음이다. 모든 동물의 의사소통에는 처음부터 사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의 상호작용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이해의 충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 충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소개할 것이다.